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TAT 2급 3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회 전체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사급여 관련 프로세스만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를 구글 클래스에 올릴 수 없는 파일의 형식이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경우에 또 보안상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글 클래스에다가 이 기출문제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입력 작업을 할 때 기출문제는 출력해서 드릴 거니까 집에서 학습을 하실 때는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화면으로만 띄워놓고 편하게 그냥 보시면서 학습을 하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입력은 학교에서 하실 거니까 큰 부담 없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급여 관련 프로세스의 1번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희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서 한번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예상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진희 씨는 여성이네요. 여성이란 얘기는 부녀자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이 직계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은 한부모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가족사항을 보니까 배우자가 없이 지금 어머니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만약에 중복 적용이 된다면은 한부모 공제가 우선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950년생이시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19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60세는 당연히 넘으셨는데 70세가 넘으셨다면은 경로자 공제도 가능하고 만약에 70세가 안 되셨다면은 경로자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요 계산하는 거는 프로그램에다가 주민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나이가 계산하는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어머니께서 경로자 공제도 받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우린, 김우진 이렇게 있는데 둘 다 2011년생, 2014년생이니까 만 20세 이하로 직계 비속으로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은 기본공제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우진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생이니까 만 8세가 안 됐죠. 그러면은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만약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까지는 되지만 또 이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자매 김민영 씨 보겠습니다. 김민영 씨는 86년생이네요. 일단 형제자매가 기본 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 한 가지밖에 없었죠. 나이 요건 제외하고 요건은 장애인인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영 씨 남동생이네요. 김민영 씨가 장애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가족관계에 대한 파악은 이 정도로 하고 한번 자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1일 작년 문제라고 했죠. 2019년 1월 1일 본사 재무팀 상무로 입사한 김진희 씨. 자, 세대주입니다. 아까 전에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녀자 공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부모 공제의 가능성도 크니까 한부모 공제가 좀 더 큰 금액이니까 그거부터 적용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한번 보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제시된 가족은 모두 김진희가 실제 부양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이혼하셨네요. 자, 이혼 후 혼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김영화 씨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노인 일자리 복지 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5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일단 50만원씩 몇 개월 총 10개월 근무하셨으니까 얼마? 5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네요. 자, 총 급여가 500만원인데 자, 우리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종퇴양 합해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지만 근로소득
총급여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면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네요. 자녀 김우리는 교육부가 승인해서 어린이재단이 시행한 어린이 미술대회에 입상해서 상금 2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일단 공익단체가 실시한 대회에서 받은 상금, 일단 요거는 기타소득이죠. 자, 이거 밖으로 뺄게요. 얘는 기타소득인데, 자,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중에서 공익재단에서 실시한 받은 대회에 나가서 얻은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이 80%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상금 중에서 필요경비 28에 16이니까 160만원 빼면은 40만원이 기타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안 되니까 이 김우린 자녀 같은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기타소득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300만원 이내에서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보통 문제에서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고 나왔으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분리과세 선택하겠죠. 그래서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김우린도 된다는 얘기죠. 어머니 되고요. 첫째 됩니다. 자, 네 번째. 형제 김민영은, 자, 형제자매 김민영 남동생이었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자네요. 자,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 할 때 장애인 선택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꼭 장애인 공단에서 우리가 어떤 등급을 받은 장애인만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런 법률에 의한 상위자도 장애인으로 되고, 또 우리가 뭐 치매 환자라든가 암 환자 같은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선택해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동생 김민영 씨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어머니, 첫째 자녀, 그 다음에 남동생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녀 김우진은 미취학 아동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되겠네요.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네 분의 가족 모두 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해석은 끝났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원 등록 메뉴는 인사급여 메뉴에 있죠. 인사급여에서 기초인사관리 첫 번째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은 자, 우리 회사 사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진희 씨였죠. 자, 김진희 씨 선택해서 부양가족 명세는 우측 하단에서 입력하시는 거니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진희 씨가 세대주니까 뭐 부녀자 공제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부녀자 공제보다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 김진희 씨 본인에 대해서 한부모 공제 선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김영화 씨는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관계는 1번으로 놓고요. 자, 그리고 자,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일단 되죠. 그리고 자, 성함은 김영화 씨. 그리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는 500102. 500102. 자, 2111119 2 1 1 1 1 1 9.
자, 가족 관계는 자,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모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게 작년 문제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70세가 넘으신 걸로 계산이 되는데 작년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70세가 아닌 거라서 지금 경로자 공제는 선택이 안 된 거 확인되시죠? 이거는 만약에 어머니께서 연세가 70세가 넘으시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자녀 김우린 씨, 김우린 자녀 해보겠습니다. 자, 김우린은 직계 비속이니까 4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선택한 다음에 20세 이하 선택하고요. 자, 성명은 김우린, 내국인이고요. 자, 주민등록번호 111215, 111215, 439948 439948 이렇게 되고, 자, 이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고 20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자녀세 공제 대상이 되니까 자동으로 동그라미 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이렇게 해볼게요. 김우진. 김우진은 140406 3182 818. 자, 미취학 아동이다 보니까 자녀세 공제 대상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선택이 안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입력할 때만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 그냥 왜 누군 동그라미가 돼 있고 누군 동그라미가 안 돼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 6번이죠. 형제자매는 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입력이 되는 이유는 지금 20세 이하가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선택해주고요. 자, 장애의 종류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중에서 2번이었죠. 국가유공자. 그래서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번으로 바꿔주고요. 자, 성명은 김민영 씨고요. 주민등록번호는 861111, 861111, 111111 이렇게 입력이 돼서 자, 부양가족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에서 뭐 부녀자 공제를 받을지 한부모 공제를 받을지는 꼭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실수하지 말고 잘 기억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자,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급여 내역이 있고요. 수당 공제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 급여를 입력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수행평가 볼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비과세에 해당하는 급여 있죠. 그거 구분해서 얼만큼 급여 자료를 잘 입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인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김은호 씨네요. 사원 이름은 김은호 씨고요. 생산부네요. 생산부란 얘기는 이분이 만약에 연장근로를 했다면은 연장근로 수당이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근데 비과세 요건이 꼭 생산부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월 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년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 다 만족해야지 되는 거니까 일단 머릿속에 생산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본급 있고요. 이거는 과세죠. 상여금 이것도 과세고, 직책수당 이런 거 비과세 없었죠? 이것도 과세고요. 출제수당 30만 원 이런 것도 비과세 없었죠? 과세고요. 자, 직무발명보상금. 자, 직무발명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해가지고 어떤 법률에 의한 발명을 했다. 그러면은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건데 일단 요거 비과세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 뭐 자녀 교육비 지원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 비과세 항목이 없었으니까 과세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수당 및 공제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당 등록을 할 때 이렇게 등록을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따가 프로그램 입력하시면서 바로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자, 급여 지급일은 해당 월 25일, 지금 이게 3월분 급여였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자로 급여 지급하는 걸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사회보험료 아까 말씀드렸던 뭐 4대 보험 있죠. 위 공개되는 거 4대 보험은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자, 당사는 단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는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자, 수당 및 공제 등록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수당 및 공제 등록이고요. 두 번째 3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가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렇게 총 3가지의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은 인사급여 메뉴의 근로소득관리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자, 일로 들어가시면은 자, 이 부분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일단 금액 입력하기 앞서서 자, 수당이랑 공제를 먼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치고 내려오지 마시고 자, 위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은 일단 기본급이랑 상여만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던 직책수당, 출제수당 이런 것도 등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먼저 직책수당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직책수당이고 이거는 과세였죠. 과세니까 1번 선택하고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입력한 상태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제수당이죠. 자, 출제수당 이것도 과세였죠. 그리고 유형은 급여.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회사는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OJT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는 팀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급여 항목으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근로소득 유형은 급여로 선택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요거는 비과세였죠. 그래서 비과세 하면은 이제 비과세 왜 비과세인지 선택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뭐 연장근로수당, 식대 이렇게 있는데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돼 있는 거 선택하시고 내려오시고 마지막으로 교육비 있죠. 교육비 요거는 과세였죠. 그리고 이것도 급여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3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귀속연월은 3월 선택하시고 자, 구분은 선택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 자, 구분은 2번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선택하시고 지급일은 2019년 3월 25일. 자, 우리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월 25일이라고 치고 내려오니까 이제 하단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김진희 씨의 급여 명세서니까 김은호 씨 선택을 하시고 나서 자, 기본급부터 입력할게요. 자, 김은호 씨의 기본급은 180만원이네요. 180만원. 그리고 상여금은 50만원. 직책수당은 20만원. 자, 출제수당은 30만원. 직무발명보상금은 400만원. 자, 우리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과세 400만원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교육비 5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하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입력하라고 한 거 다 입력했죠? 빼먹은 거 없죠? 그러면은 1번 수당 공제 등록했고요. 2번 급여 자료 입력한 거죠? 그러면은 급여 자료 입력은 여기서 나오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셔서 자, 귀속기간은 3월 급여였죠. 그리고 지급도 3월달에 하고 있으니까 3월 치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3월달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내용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집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따로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저장만 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만 하시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번 문제까지 이제 완료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국세청 연말정사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문제고요. 자, 문제가 얘는 좀 크기 때문에 같이 실기 입력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 조갑식 시의 자료고요. 자, 부양가족 현황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통해서 자,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세 번째 메뉴 연말정산 관리에 가면은 첫 번째 메뉴에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자,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사원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F2 코드 놓고 F2 누르면은 이제 불러오고자 하는 사원. 자, 조갑식 시죠? 조갑식 시 선택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조갑식 시의 자료가 나오는데 자, 정산 명세 탭이 있고요. 뭐 소득 명세, 뭐 소득 공제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하라는 곳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의료비 탭에 가서 주어진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입력하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되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빚기해서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자,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자, 의료비 관련된 건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자료 2에 보시면은 의료비가 관련된 게 하나 있는데 자, 이주희 씨와 관련된 의료비입니다. 이주희 씨는 지금 조갑식 씨의 배우자가 되겠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직계 가족의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전부 다 보지 않고 다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주희 씨의 자료도 조갑식 씨가 연말정산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이주희 씨는 1년 동안 307만원 의료비 지출했는데 문제는 안경 구입비가 62만원이 있는데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니까 이주희 씨의 의료비는 307만원이 아니라 여기서 12만원 제외해야겠죠. 그래서 295만원만 의료비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비 탭에 와서 먼저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 자, F2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주희 씨 선택해야겠죠. 이주희 씨 선택하고서 자, 요건 넘어갑니다. 국세청 자료니까 넘어가시면은 이제 자, 지급 건수 아까 전에 한 건으로 입력하라고 했죠. 한 건 지급액은 307만원이 아니라 295만원으로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해당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 탭에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교육비는 여기 왼쪽에 있는 소득 공제죠. 이제 자, 소득 공제 탭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조지은. 자, 조지은은 조갑식 씨의 자녀입니다. 직계 비속입니다. 조지은 직계 비속이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 보지 않고 소득 요건만 보니까 아까 부양가족 모두 소득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지은 씨의 교육비도 조갑식 씨가 연말정산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교육비인지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수업료겠죠? 223만원 그리고 학원에 100만원인데 우리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하고 초중고 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조지은, 자녀 조지은의 교육비는 223만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공제 탭으로 맞죠? 아까 전에. 그래서 조지은. 그래서 쭉 넘기다 보면은 이제 교육비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교육비 백스페이스 누르면은 요런 창이 자, 창이 한 개
떠야 하는데 그냥 입력해 볼게요. 그냥 223만원. 아까 전에 자 323만원에서 100만원 제외한 223만원만 공제 가능한 교육비니까 여기다가 223만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 자, 문제.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합니다. 일단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정산명세로 가는데,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부양가족의 연금저축이라면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원섭 씨. 자, 근데 지금 조갑식 씨의 아버지네요. 아버지가 아니라 주민번호가 2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안 되겠네요. 본인 것만 되는 건데 지금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저축이니까 이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합니다. 자, 정산명세로 와 있고요. 공제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니까 입력하란 얘기죠.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자료는 자, 여기에 있네요. 자, 조갑식 씨가 차입했네요.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했고요. 2018년에 가입해서 30년 상환으로 놓고 800만원만큼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그럼 이 800만원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정산명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또는 뭐 주택임차 차입금, 청약저축 전부 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오른쪽인데 소득공제니까 왼쪽에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소득공제에서 보시면은 자, 특별소득공제 자, 34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보이시죠? 여기에서 우리 아까 전에 차입 조건이 30년이었죠. 그러니까 15년 이상 15년 이상 지금 18년도부터 47년까지니까 15년 이후 15년 이상 요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15년 이후 2015년 이후 차입한 30년 이상 차입금이니까 고정 비거치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800만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800만원. 그래서 지금 비거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비거치 이렇게 한 거고요. 고정금리 비거치로 한 거고 이렇게 하면 입력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주어진 자료는 전부 다 입력을 했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 결과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기간, 지급기간은 전부 다 2020년 2월로 선택해서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메뉴 나가시면은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아까 했었죠.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자, 2020년 귀속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2월 지급기간도 2020년 2월 놓고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저장하신 다음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하는 것까지 문제 했고요. 일단 처음이시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거의 하던 패턴대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37회 영상 이어서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